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뉴욕 증시 정말 대단합니다. 자고 나면 올라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나스닥, S&P 500 연일 상승세를 달리면서 어느덧 8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이 8일 연속 상승이 역사적으로 찾아봐도 몇 번 없대요. 1998년 이후에 총 10번 있었다는데 그 10번 중에 하루 역사의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네요. 지지난주에 급락 이후 이렇게까지 시장이 V자로 반등할 줄 알았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찌됐든 시장 좋고요. 국내 증시까지 이 여파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뉴욕 증시의 랠리에 대해서 배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뉴욕 함께 하시죠.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6%, 그리고 나스닥 지수 1.4%, S&P 500 0.97%의 강세입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1.4% 가까이 올랐다는 점에서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역시 시장을 또 밀어 올렸다라는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와 AMD 4%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 AI가 서 있었고요. 엔비디아는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서버 업체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돌고 돌아 AI였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이 두 종목이 시장을 거의 이끌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도 3%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번스타인의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런 건 모르겠고 시장 가면 나 납품 과대 주니까 가야지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기술주의 상승 랠리가 시작을 이끌었던 뉴욕 증시의 8거래일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던 배경들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시장에 대한 어떤 의견들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주식을 많이 샀나 봐요.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리세션에 대한 확률입니다. 리세션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20%로 낮췄습니다. 이번 달 초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25%로 15%에서 25%로 급등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며칠 지났다고 벌써 20%로 또 낮췄어요. 결국에는 최근에 있었던 그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5%까지는 우리가 좀 오버했나 봐 하면서 20%로 낮췄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수개월 안에 S&P 500이 신고가를 찍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수개월 아니라는 건 사실 최근의 기세만 보면 당장 내일 모레 찍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만 8월, 9월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는 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8월도 사실은 지나가고 나니까 느끼는 건데 어떤 계절적인 변수가 컸나? 8월에 다들 휴가 가서 주식 트레이드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잖아요. 결국 경기 침체 별거 아니었다라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9월에도 계절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조금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빅스 지수죠. 그러니까 변동성 지표가 60까지 치솟았다가 20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많이 그 풋이라고 하죠. 콜과 풋,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했던 그런 헤지펀드들이 그 부분들을 많이 청산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래, 이번에는 변동성 그냥 단기에 끝나나 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JP모건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11월, 12월 연말에는 연말 랠리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공통된 전망을 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볼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시티그룹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줬습니다. S&P 500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었고요. 그런데 타겟이 5,600입니다.
지금 앞서 보셨던 분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P 500 지금 이미 5,600이거든요. 그런데 5,600을 놓고 왜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좀 그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죠. 어찌됐든 연말까지 계속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 그 흐름을 헤쳐나가면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펜하이머에서는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나스닥 100이 보시는 것처럼 이 200일선을 계속 위에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났던 급락이 있었을 때도 기가 막히게 또 200일선 터치하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하회했으면 이때 2022년 부근과 같은 어떤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계속 keep buying이라고 써 있네요. 계속 사라는 표현, 긍정적인 표현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의 흐름들 한번 기술적으로 또 한번 보려고 다음 장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제가 기술적 분석들 뭐 이렇게 차트 그려놓고 뭐 선 그어놓고 이런 거 많이 보고 있는데 S&P 500이고요. 이 아래가 나스닥입니다. 어제 혹시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S&P 500은 확실히 앞에 매물대가 좀 가벼워 보여요. 이미 이 부근을 넘어간 이상 5,600까지 단숨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게 뭐 최고가랑 뭐 거의 얼마 안 남았죠. 네, 최근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거의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나스닥은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약간은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만약에 앞에서 말했던 그런 기관들의 얘기가 맞다면 나스닥도 곧 신고가가 나올 건데 그 신고가가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앞에 남아있는 일정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 지나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이게 신고가를 찍을까요? 뭐 그렇게만 됐으면 참 좋겠지만 이건 너무 행복회로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앞서 보셨던 기관들의 의견이나 기술적인 분석이나 모두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년 이후에 10번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그 8일 동안 올랐던 폭도 이번에 S&P 500이 7% 넘게 올랐대요. 근데 그게 2003년도에 12% 급등 이후에 가장 강력한 8일 동안의 상승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V자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 뭐 그대로 잘 버텨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잭슨홀 미팅에 대한 전망들입니다. 이번 주 말에 이제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목도하게 될 결과인데 사실 뭐 결과가 특별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은 아시는 것처럼 연준 입장에서 한 달의 어떤 휴가 같은 거예요. 8월에는 우리도 휴가 좀 가자라고 하면서 시작된 거고 거기서 이제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같이 그 자리에 모여서 뭐 커피도 한잔 하고 뭐 양주도 한잔 하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너네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최근에 어쨌든 관심이 높죠. 왜냐하면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이제 미국은 당장 다음 달에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마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 미국과 중국에서 금융당국이 우리 문제없게 잘 하자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아마 여기서 하게 될 텐데 연준 의장이 그럼 거기서 어쨌든 대장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에버코어에서는 우리 50bp 컷까지 50bp 인하까지 열려있다는 어떤 의견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버코어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쭉 보니까 완전히 그냥 여기에 빙의를 해서 그 안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고 저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해서 신빙성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50bp라는 얘기를 끌고 온 이유는 고용을 또 얘기를 합니다.
이번 달에 고용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이번 달 초에 나왔던 고용이. 그게 만약에 다음 달 초에도 나오면 연준이 9월에는 50bp 우리 인하해야 될 수도 있어라는 의견은 아마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50bp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5bp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77%가 그냥 25bp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괜히 50bp 했다가 또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 덜컹거릴까 봐 여기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잭슨 홀 미팅 이번 주말에 있다고 하니까 잘 챙겨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포인트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달러의 약세가 좀 눈에 띕니다. 엔달러를 최근에 급락 구간에서 제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그러면은 엔달러가 여기 급락했던 것처럼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또 매물이 막 출회되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속도 자체가 다르죠. 이때는 너무 급락이 좀 심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급격한 트레이딩이 일어나면서 나타났던 부분이고 이때는 엔화가 갑자기 급등을 했던 부분이 영향을 줬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의 추세적인 점진적인 약세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이 부분들을 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엔화는 상승이고요. 달러화는 하락입니다. 왜냐하면 두 은행의 중앙은행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타나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그 덜컹거림을 봤고 그걸 잘 슬기롭게 우리가 버텨냈고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속도가 전처럼 저렇게 급격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달러가 계속 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게 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연준이 50bp 비컷까지 염두한다고 생각하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자산이 굉장히 그래서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 강한 박스권을 뚫어내고 나니까 뭐 거의 오르면 그냥 사상 최고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달러의 약세로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반대급부가 금의 강세잖아요. 최근에 금이 사상 최고가 랠리 내년 중반까지 일각에서는 3,000달러까지 보고 있다던데 달러가 뭐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 가격의 강세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일단 핀비즈 차트 보시면 딱히 볼 게 없어요. 분석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좋았습니다. S&P 500개 기업 중에 30개 빼고는 다 올랐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밝게 빛나는 섹터는 역시나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인텔을 포함한 반도체였기 때문에 오늘장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도 3% 올랐네요. 뭐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서학개미분들 테슬라, 엔비디아 올랐다? 뭐 말 다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테슬라보다는 엔비디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확실히 이번에 주식을 많이 샀는지 정말 또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꺼냈어요. 아마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가장 월가에서 돋보이는 주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확신을 갖고 엔비디아를 사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이번 주에 잭슨 홀 미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실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미국의 통화정책, 달러의 약세 이런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올랐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까지 엔비디아는 계속 화두에 오를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두 번째 특징주로는 GM 한번 볼게요. GM,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아팠죠. 계속해서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그래도 시장 올라오면서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설은 금리 인하하면 사실 자동차 사기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뒤늦게 좀 부각을 받은 것 같고요. GM의 노력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셀러리드 인플로이스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규직 1,000명까지 한 번에 해고를 해버릴 정도로 GM의 어떤 자구 노력이 시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것
경기가 녹록치만은 않다라는 부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힘들 때 잘 조여매고 수익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확실히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포인트 잡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한 종목만 더 보면요. 에스티로더라는 종목인데요. 주가가 참 어렵죠. 사실 한때는 이제 중국에서 화장품이 많이 팔리면서 주가가 날아갔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소비가 둔화되면서 계속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CEO가 이번에 은퇴를 했다는 소식에 인해서 주가가 또 추가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소비 심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불안하다라는 심리를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었고요. 에스티로더의 뭐 개별적인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 보셨던 GM과 에스티로더를 통해서 경기에 대한 판단 조금은 냉정하고 냉철하게 가져가야 될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중 캐스터와 함께 시황 브리핑 이어갑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부터 보시면요. 간밤에 22원 하락하면서 1334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요.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달러와 약세를 부추겼는데요.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전 거래일보다 0.4원 내린 1350원대에 출발했지만 낙폭을 점점 키워가면서 1331원도 터치했고요. 5개월 만에 최저 수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보시면요. 이러한 달러와 약세는 이 채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3.87%의 거래 마쳤는데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지표나 이벤트 없이 현 시점에서는 파월 의장이 이 잭슨 홀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2.37% 내린 73달러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을 순방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휴전 협상에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자 지구의 긴장감 완화될 거란 전망이 국제 유가를 좀 눌렀고요. 또 이뿐 아니라 여전한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 전망이 유가 하락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금속 선물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금 가격 상승세 이어가면서 2,500달러 이 사상 최고치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금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한 견조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에 다가가는 등 이 향후 조치를 둘러싼 시장의 기대도 금 상승 랠리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과 구리도 함께 가격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재 시황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흐름 정리해보고요. 국내 증시 전망까지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 네. 무려 8일 연속 네, 상승입니다. 8일입니다. 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98년도 이후에 10번밖에 없었다고 그쵸, 하고요. 네. 그 10번 중에서도 2003년도 이후에 가장 강하게 올랐던 네. 8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V자 반등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사실 V자 반등은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강할지는 몰라. 네. 이 정도까지는 뭐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 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악재로 언급했던 한 4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경기 침체, 알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예. AI 거품론,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리스크 확산, 그다음에 엔캐리 청산에 따른 뭐 자금 이탈 우려, 요 부분들이 사실 지난주 대부분 다 해소가 됐고 그러게요.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지금 이번 주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것보다 이제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던 이제 IT주죠. IT하고 그다음에 소비재. 소비재가 이제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다음에 22일 날 이제 시작되는 잭슨 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유가도 이제 어제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달러도 이제 약세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좀 완화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상황까지 겹치면서 어제도 좀 많이 올랐고요. 사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이미
경기 침체 공포로 나타났던 급락 전 수준까지는 사실 지수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과연 어떻게 그쵸. 될까가 좀 궁금했던 부분.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예측했던 게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는 사실 기간 조정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더 들어오면서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되면서 시장이 이만큼 세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여태까지 36까지 폭등을 했었는데 예. 어제가 한 14.5까지 완화가 됐습니다. 많이 그렇죠. 떨어졌네요. 연초 이후에 평균이 12 수준인데 거의 연초 이후에 평균 수준을 회귀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실적 기대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매크로 상황에 대한 부담감들이 다 완화됐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보다 보면 가끔 와, 이 정도까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오늘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와, 오늘도 오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8일 연속 상승. 와, 정말 이게 9일 연속, 10일 연속 참 가면 좋겠지만 뭔가 한편으로는 야, 이 정도면은 또 한 번 흔들리려나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걱정도 생각을 됩니다. 좀 네, 하게 네. 만드는데 네. 어찌 됐든 간밤에 올랐던 흐름들을 좀 주도했던 섹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볼 종목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일단 뭐 거의 엔비디아를 먼저 눈에 딱 그렇겠죠. 띄죠. 네. 사실 엔비디아가 지난번 이제 90달러 이제 90달러까지 98점 이제 91달러까지 붕괴가 됐었어요. 그때 샀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다들 이제 무릎을 치는데 그때는 사실 또 무서워서 손을 못 대는 거죠. 맞아요. 네, 똑같은 거 그때 이후에 이제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한 30.54%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28일 예정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AI 거품론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었는데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8일 실적 발표에서는 지금 분기 매출하고 EPS를 보면은 전분기에 비해서 한 8% 정도 수준의 상향 조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걸 감안한다면은 지금 골드만삭스가 향후에 이제 한 135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이제 매수를 유지하는 상태거든요. 예. 그 정도면은 요 매출 상승폭만큼은 더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좋습니다. 테슬라는 악재가 겹쳐요, 자꾸. 예. 지금 뭐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국제공항 렌터카 주차장에서 200대가 화재로 전수가 됐거든요, 어제요. 그다음에 1월부터 7월까지 유럽의 누적 판매량이 14만 7천 대로 전년 대비해서 17%가 감소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도 이제 저가 모델이죠. 10만 달러, 1억 우리나라 돈 1억 원짜리 밑에 이제 생산을 중단해 버렸거든요. 이런 것까지 보다면 지금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무엇보다 이게 저가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가 어제 조금 이제 반도체 그 시장이 좀 약간 불을 지르는 느낌이었는데 네. 서버 제조업체의 이제 GT 시스템을 49억 달러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량이 좀 많이 강화됐고 그래서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가 이제 210달러 목표 주가에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155달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갭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AMD가 후반에 이제 요 GT 시스템 인수에 관련 이제 얘기를 발표가 되면서 결국 반도체가 장 초반에는 좀 약간 그렇게 혼주세로 출발했다가 플러스로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해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정말 뉴스도 많고요. 그 뉴스가 소음인지 진짜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지 정말 헷갈리게 하는 구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중심을 잘 잡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 내가 맞았네라고 환호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여기서 좀 흔들린 게 아쉬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서 또 배웠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네, 어찌됐든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나스닥은 정말 신이죠 하시는데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뉴욕 증시의 8일 동안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8월 말에 산적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길에서 아직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좀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일단 소매 판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회기 구분을 7월 말로 잡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당장 이제 오늘 저녁 때부터 이제 로우스죠, 홈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21일에 이제 TJX 컴퍼니 이제 의류 업체죠. 그 다음에 타깃
여기다가 이제 메이시스까지, 그다음에 22일에는 이제 로스스토어하고 달러트리, 뭐 달러트리는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이소 같은 그런 업체거든요. 네. 이런 이제 저가 할인점까지 쭉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요 상승장에서 보시면 이제 IT하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소매 업종들의 주가도 계속 지금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7월에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2.66% 상승하면서 일단 기대감을 지금 갖게 해줬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분기 같은 경우 이번에 지금 실적 발표가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한 5%, EPS는 한 8% 수준 정도로 전망치가 다 상향 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지금 주가가 지금 반응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이던스를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다음 분기는 이제 실적 발표가 11월 중순에 나오거든요. 예. 그때는 딱 어느 때냐면은 쇼핑 시즌이 딱 시작하는 프리쇼핑 그러네요. 시즌이 시작하는 딱 예. 그 시즌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가이던스도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시장 전망치는 매출하고 EPS 모두 다 10% 이상을 더 가이던스를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 보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요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그 실적 나오기 전에 아마 소매 업체들이 이제 9월에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과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소비 부양책 기대를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연말로 갈수록 이제 쇼핑 시즌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재고 축적을 감안한다면은 아마 그 사이에 IT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민감 소비재 쪽들도 저희들이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사실 뭐 충분히 그럴 만한 날이고 네, 네. 예, 흥분할 만한 그런 날이기는 한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소매업체들도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바뀌고 있고 그리고 뭐 금리도 내려갈 거라고 하고 혹시 우리가 걱정했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한꺼풀 넘어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수치 이제 경기 지표가 발표되는 것이 사실 경기 침체를 가리키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 정도 침체까지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 지금 지금 사실 경기 둔화도 소프트 랜딩도 사실은 살짝 보면은 거기까지 지적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오, 예, 그래요. 예, 사실은 이제 2분기 GDP 성장률이 2.8%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일단 인플레이션 논쟁이 거의 종결이 된다는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소비만 올라와 주면은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생각해 보면 하반기에 이제 소비 시즌도 곧 올 거고 네, 연말에 네. 예,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크게 우리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구나. 네, 예. 그런 상태로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꺼풀 벗겨냈다라고 네, 네.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경기의 어떤 방향 자체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는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 랜딩까지도 안 가는 어떤 완만한 그런 기울기로 다시 한번 경기가 올라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잭슨홀 미팅 얘기 간단히 좀 해볼게요. 아직 시작된 건 아닌데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좀 핫한 그런 이슈라고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22일 날 이제 잭슨홀 미팅이 개최가 되고요. 23일 이제 오전 10시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예. 사실 그 전에 다른 연준 위원들이 미리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밑밥을 좀 깔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크리스퍼 월러 이제 연준 이사가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했어요. 일단은 그 통화 정책의 변화를 줘야 될 시기가 거의 다가왔다. 예, 매판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밑밥이네요.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20일 이제 오늘 저녁 때는 이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중도파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 이분도 이미 언급을 이제 지난달에 한 것은 시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잭슨홀이 뭔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날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누군가 일단 뭐 사전에 이제 이런 언급을 좀 그렇죠. 해줘야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파월 의장이 나와서 예. 쐐기를 박는 이제 뭐 언급을 할 걸로 지금 시장은 보고 그래 있고요. 그림이 좀 예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2일 날 그러면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7월 제조업 PMI 그다음에 서비스업 PMI 그다음에 주택 판매 지표들이 다 22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까지 감안해서 아마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은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의 어떤 피벗이 시작되는 방향을 보여줄 회의가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이 언급하는 그런 강도가 25bp인가
아니면 50bp인가에 대해서도 힌트를 줄 것으로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다 시장을 충족시켜준다. 특히 이제 50bp까지 시장을 충족시켜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시장에서 이제 강세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충분할 걸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한쪽에서 약간 좀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냥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급을 그냥 평상시대와 똑같이 할 것이다. 그냥 뭐 동결 같은 뭐 느낌을 자꾸 줄 거다. 이랬을 경우에는 시장의 충격이 좀 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런 변수가 2022년에 이미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그 금리나 가능성을 배제하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S&P 지수가 3.4%가 하루 만에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한다면은 이번도 같은 상황을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설마 여기서 동결을 얘기하지는 않겠죠. 네. 예.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또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생각은 해두고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25bp냐 50bp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걸 바로 힌트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다른 위원들의 어떤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볼까요? 해리스 트레이드가 네. 지속되고 있다고 하던데 네. 해리스 후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저희는 이제 경제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딜과 해리스 딜의 지금 경계가 이제 희미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어차피 이번 주까지는 이제 해리스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타임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세 번의 이제 TV 이제 토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은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인 동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식까지 본인의 정책적 추진을 마무리하겠다고 이미 천명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제시하는 정책을 지금 미리 민주당이 지금 추진을 해버리면서 상쇄를 시키는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이제 관세 인상,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 인질 교환, 여기다 코인에 대한 전략적 자산 추구도 마찬가지고요. 뭐 최근에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한미일 3부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주말에는요. 여기서 보면은 핵 방위에 대한 문제까지 다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자꾸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아마 기준금리 인하하고 소비 확대 정책에 대한 추구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플러스 돼서 달러가 약세까지.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지금 민주당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좀 희미해지고 있고 딱 하나 남은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와 이제 이제 컨벤셔널 에너지 요 차이점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향후에 이제 해리스 딜이라든지 트럼프 딜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결국은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라든지 아니면 금융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가 이런 전략을 펼치면 그걸 해리스와 바이든 측에서는 실제 지금 힘을 갖고 있으니까 정책으로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정권을 좀 잡고 놓지 않으려고 그쵸.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뭐 어찌됐든 그런 유리한 부분들을 10분 활용하려고 하는 민주당 측의 어떤 선전이 지금 현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국내 증시 전망.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올라주겠죠. 좀 한숨 좀 돌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을 때는 이제 해지 전략을 좀 청산을 하시고 이제 저가 매수 전략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해지 전략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청산을 이제 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저가 매수는 이제 대형주 특히 이제 IT 반도체 쪽은 이제 저가 매수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나 수혜에 가능한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친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소비 확대 수혜가 있을 이제 화장품, 엔터, 이커머스인지 항공, 여행주까지 이렇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과 좀 맞춰서 틀을 맞춰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투자에 좀 재미를 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뭐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만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소비 테마까지 미국 증시의 어떤 중요한 그런 이슈들에 연결되는 종목들 잘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재미 느낄 수 있는 하루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이고요. 최인은커와 함께합니다.
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강했던 걸까요? 어제 국내 증시는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날아올랐죠.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물론 폭락장 이후에 V자 반등을 그려가기는 했습니다만 주도주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폭락장 그 안에서 그 시점에 반등 시점이 나왔을 때부터 기관들은 강하게 반도체를 매도하고 있고 오히려 이 바이오와 신재생 저금리 수혜주를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들 최근에 컴백을 해줬다 하지만 그렇다 하지만 최근 매수 강도 자체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취했었고요. 어제 마감가부터 점검 들어가 볼게요. 코스피는 2,674포인트, 전거래일 대비해서 0.8%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또한 777포인트, 777, 1%가 넘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피 일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2,700을 돌파하느냐, 안착하느냐, 일 텐데 어제는 좀 밀려 내려가는 흐름. 확실히 어제 반도체가 주춤했다 보니 그 지수와 연동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급락이 부담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 찍고 꺾이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SK하이닉스 20만 원 목전에서 밀려 내려갔습니다. 특징적이라 함은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았다는 건데요. 현 시점 반도체 좀 연속성을 기대해 볼까 싶었었지만 이내 좀 밀려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어제 좀 지속적으로 우하향 흐름을 그려갔고요. 2,665포인트 장 후반에 저점 테스트 들어가기도 하는 모습 그려갔습니다. 자, 코스닥 또한 하락세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갔던 어제장이었었는데요. 바이오는 약진을 했습니다. 엠폭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테마주라고 봐야 될까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악재는 끊임없이 나오죠. 테슬라 관련해서 화재 이야기도 있었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이다라고 거론이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아니면 화재 대책 관련주들은 개별적으로 좀 날아오르기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 화성 같은 종목들이요. 다만 코스닥 계속해서 밀려 내려갔고요. 777포인트까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자, 수급상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부추기나 싶었지만 아이러니하게 외국인들 매도 나왔습니다. 1,100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었고요. 전기전자 강하게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기관 또한 매도로 동참, 6거래일 만에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자, 코스닥 또한 그 흐름을 함께 했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팔자가 부담이었고요. 1,100억 원의 순매도, 기관도 130억 원의 순매도였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매수 포지션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6천억 원이 넘는 매수 보여줬었는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떠한 그 시장의 흐름이 전개가 될까요? 어제 외국인들의 기관 매수 통해서 어떠한 종목 힌트 잡아봐야 될지 조은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수급의 양방이 어디로 향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 1위에는 현대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 이어서 상승불을 켰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보합권에 거래 마쳤습니다. 2위에는 STX 엔진 자리했는데요. 전 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어제도 6% 강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이 선박 엔진과 방산 엔진에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2분기 실적과 함께 주가 탄력받은 모습입니다.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 성장세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위와 5위에도 조선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3년치의 일감을 모두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이 향후 하반기에도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400% 이상 급증했고요. HD 현대중공업 등 조선과 중공업을 중심으로 현대그룹의 상장사에 대한 이 주가 눈높이가 높아진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대,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수급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1위에서 3위까지는 은행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3%에서 4%대 강세 보였는데요. 어제 은행주 11개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어서 최근에는 부스터 프로젝트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 밸류업이냐 부스트업이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든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평가 우량주인 가치주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 무게 실리고 있고요. 금융지주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과 함께 보험주도 어제 강세 보였습니다. 이 삼성화재 2분기 호실적과 함께 이 주주 환원율 50%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에 어제 1%대 오름세 보였고요. 5위에는 실리콘투 자리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북미와 유럽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수급 이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 프리미엄 궁금한 종목 Y에서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시장은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좋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어제는 우리 시장이 좀 쉬어갔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너무 좋았었고요. 자, 대표님 한 발짝 앞으로 가까이 서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부터 잡아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어제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 20원 넘게도 떨어졌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들 등을 돌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환율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환율이 뭐 떨어진다고 해서 매수를 하고 이런 시점으로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주식시장 그리고 어떤 경제시장 자체가 사실은 많이 재편 중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진행이 됐었고 여기에 이제 대외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글로벌 투자 전략이 조금 일부 바뀌었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한국 증시 너무 좋죠.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다시 이제 경기가 이제 부진해서 오히려 이제 침체기를 이제 연착륙으로 잘 피해 간다라면은 당연히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뻔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중국 시장이 상당히 지금 침체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IEA 그러니까 이제 국제 에너지 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서의 어떤 갈등으로 생기는 어떤 중동 사태가 유가의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부진이 더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자본의 이동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는가. 그러면 지금은 신흥국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선진국 시장 쪽으로 많은 자금이 이동되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 시장의 단기적 반등에 너무 목매이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일단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너무 겁을 먹으시기보다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또 여기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전략을 나눠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대비는 말 그대로 장기적인 어떤 경제 전망이라든가 혹은 시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당연히 이제 장기 투자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비책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지금 이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우호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호적인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사실도 아마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즉 이제 침체 여파가 좀 더 컸을 때 대비한 뭐 안전자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 계좌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인 대응이라고 보신다면은 어제처럼 이렇게 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좀 비중을 잠깐 확대하셨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좀 수익이 났을 때는 원비중으로 회귀하는, 즉 우리가 현금을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단기적인 변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제 같은 장에서는 매수 좀 포지션을 취했어야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강하게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동안 이제 매파적 포지션을 취했던 이제 연준 위원이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지금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이제 조만간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와 관련돼 있는 발언들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큰데 22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통위가 결정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잭슨홀 미팅 전에 금리를 인하 혹은 인상을 했던 적은 제가 역사적으로 좀 배웠을 때는 2019년도 7월로 알고 있는데 이때 8월에 이제 잭슨홀 미팅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한 번 했었고요. 이후에
미국이 7월 30일 날 한 번 더 금리를 인하를 했었습니다. 이 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만약 이제 금리가 미국과 역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무조건 내릴 수 없다라는 답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잭슨 홀 미팅이라는 발언들을 계속 주시하는 원인도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악성화돼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쉽게 먼저 도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우호적이다라는 부분에서만 낙관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시장의 예리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원체 변수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어제 같은 장에서 사실 무얼 살까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도주는 보이지 않고 원체 이제 순환매는 빠르게 돌고요. 제약바이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마주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 그리고 엠폭스까지 광풍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오히려 들어가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자,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코로나 실시간 확진자 현황판을 뭐 검색해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마지막 업데이트가 2023년 9월입니다. 자, 굉장히 늦네요.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정부에서도 많은 인력을 너무 과잉 편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최근 지난 6주 동안 이제 확진자 중에서도 중환자의 수가 이제 6주 만에 22배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우리가 과거의 팬데믹 때 중환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치사율도 굉장히 많이 높았었는데 네. 아직까지 사망자 보고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환자가 늘면 사망자가 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도 많은 학습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우리가 폐렴 같은 어떤 이제 현상들 이제 폐나 아니면 뭐 뇌 쪽 손상을 일으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망률이 좀 올라가는 것은 면역력 저하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우리가 팬데믹으로 고생했던 거는 불과 뭐 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4년 전에 비했을 때 또 이제 뭐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자체적으로 신체 기능이 좀 많이 저하되신 분들이 뭐 이렇게 사망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당장 조급하게 너무 대응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엠폭스는요? 이제 뭐 콩고에서는 올해 사망자가 550여 명이 넘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과한 대응보다는 오히려 엠폭스가 조금 단기적인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엠폭스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5월에 이제 WHO에서 마찬가지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작년 7월에 이제 그 사태를 종결을 시켰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확진자들의 공통점은 동성애 혹은 양성애 성향을 가진 남성들 중심으로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이 확진 경로를 이제 좀 추적이 가능했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버전 같은 경우 이전에 확산이 됐었던 엠폭스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1%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사망률을 갖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뭐 상당 부분 많은 사망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여성, 아동까지도 확산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좀 우려되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주들로는 뭐 미코바이오메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재상장을 했던 이 오상 헬스케어가 또 마찬가지로 이 2022년 6월에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또 개발을 한 게 있었고요. 캐스피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백금 소재의 고온 살균 공기청정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시겠습니다만 시총 자체가 굉장히 작고 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원숭이 두창이 이제 공기 중 확산이 이제 확정적으로 경로가 확보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뭐 당장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주가에 너무 과한 베팅을 하는 건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코로나나 엠폭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일부 계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을 뭐 전량 매도하셔서 전량 수익화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비중을 오히려 뭐 지금 현재 뭐 5% 정도를 가지고 있던 종목이 수익이 굉장히 잘 나서 뭐 7% 혹은 뭐 8%까지 내 비중이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서 한 4%에서 뭐 한 6% 정도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서 굉장히 작은 비중을 또 가지고 계시는 게 또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질병에 대한 최종적인 확산 상태가 드러난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리스크의 해지 개념으로서 또 지금은 또 좋은 수익에 대해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서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기보유자들에 한해서 대응을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휘었습니다. 어제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함은 제약바이오 내에서 보톡스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휴젤도 이슈가 있었고 대웅제약도 호재 속에 한 10%의 급등이 나왔었고요. 지금 자리에서 톡신주로의 대응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자, 이 얘기를 드리자면은 오늘 의상을 반팔을 입으셨네요. 그렇죠? 네. 자, 한겨울에도 이렇게 입으실 수가 있을까요? 춥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톡스 관련주가 왜 갑자기 부각이 되느냐? 사실 보톡스 관련주는 뭐 작년부터 계속 이슈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수익을 만드셨던 부분은 가장 저점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는 오히려 봄철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신체의 어떤 노출이나 외출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즌이 또 어떻게 보면 하절 여름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톡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장품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즌이 바로 이 봄철부터 해서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일단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 자체는 유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하실 때는 보톡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접근을 하실 때 앞으로 성장성을 같이 보셨을 때는 조정 이후에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마, 그러니까 절기 테마를 굉장히 많이 받는 섹터인 만큼 오히려 이제 내년 봄쯤에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주가 자체에 대한 밸류 부담은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이 보톡스 관련주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올라오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사실 4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보톡스 관련주들이 얘기는 많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실제로 일반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던 원인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3대 회사 대웅제약, 메디톡스, 휴젤 이런 이 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이제 균주 소송으로 비용을 너무 많이 썼었고 또 여기 이제 FDA 승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의 상당 부분의 비용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이 비용에서 많이 손실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RTC 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메디톡스가 좀 한 대 얻어맞은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출혈 경쟁보다는 해외 수출 실적들이 더 양호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3분기, 4분기에 영업이익에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톡스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신데 지금 자체로는 좀 원체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봄이 다가오는 그 시점부터 좀 바라보자 말씀 주셨고요. 대표님 속도 내볼게요. 오늘 제약바이오 내에서 탑픽 주신다면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셀트리온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많이 경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게 되면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던 대통령들이 당선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선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마다 이제 항상 강조가 되는 게 이제 복지, 특히나 이제 메디케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CPI 지수가 2.9%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9%보다 더 높게 물가가 지난 12개월 동안 상승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대중교통 그리고 에너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메디케어 부분입니다. 메디케어 같은 경우도 4.5% 가량 이렇게 상승을 한 상황인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이 의료 부담을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 비용 부담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CMO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공화당 측에서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CDO 기업들이 또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적 테마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사실 이제 복지에 대한 개념들을 어느 방편으로 해석하느냐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의료 부분들 특히나 이 CMO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세들이 좀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셀트리온 매력적인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말씀 주신다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마찬가지로 이 셀트리온을 소개해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이 주가의 상방이 지금 쉽게 돌파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22만 원 선 그리고 18만 원 선에 대한 이 밴드 대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이후까지도 좀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만 원 선 돌파 이후의 움직임들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탑픽 셀트리온이었고요. 자, 두 번째 봤습니다. 세 번째는 밸류업. 어제 다시 한번 튀었습니다. 근데 소리 소문 없이 금융주들이 원체 강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9월에도 10월에도 이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밸류업 지금이라도 담아볼 수 있을까요? 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별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별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좀 질타가 좀 많이 나왔었나 봐요. 자, 근데 재밌게도 이번에 이제 밸류업에 참가한 기업이 총 7개 기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소수점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는 참여율로 상당히 정부의 노력에 비해 저조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참여한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면 뭐 키움증권, FN가이드,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DB하이텍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차, 기아차도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으로서 실질적인 기대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슈는 나왔지만 오히려 저는 이 부분들이 밸류업 프로그램만 가지고 추진을 하기에는 당장 할 수 있는 곳은 금융주밖에 없다. 왜? 네. 당장 회계상 여건들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실물 경제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사업을 만들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기에는 아직 실적 부담들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경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기업 밸류업만을 노리고 이 기업들을 더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이죠. 즉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금융주로 좀 매기가 쏠리지 않나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투자의 일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은 우리가 마냥 기업 밸류업만 하기 때문에 금융주가 뭐 더 잘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5대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때 부실 채권만 하더라도 이제 12조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을 하려면은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야겠죠. 근데 배당 주고 부실 채권 주고 근데 오히려 은행들이 어떤 손실이 난다거나 했을 때는 그럼 주주들에게 있어서는 배당은 좋지만 주가가 손실 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의 부실 채권을 갖고 있는가, 뭐 PF 대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회수율이 몇 퍼센트로 예상이 되고 있는가. 그럼 여기서 배당만 노릴 것이 아니라 실제 이 회복제를 위해서 지금 금리나 이후에 어떤 각 기업들에서의 대응 정책들이 대응 방향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꾸준하게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뭐 PBR 지표도 말씀을 하시지만 삼성전자가 뭐 4억을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건물 사업을 파는 게 뭐 사고 파는 게 뭐 단타 치듯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진행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지표 자체만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원래 이 섹터들 혹은 이제 이 산업들이 어떤 식으로 흐름을 이뤄왔는가.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좀 어느 정도 경색됐을 때 부실 대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책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업 자체를 굉장히 지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안이 뚜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채찍이 뭐 나오지 않았다. 당근만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다 할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 여전히 지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그럼 오늘 밸류업 안에서 토픽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만약에 뭐 기업 밸류업 쪽을 계속 이제 정부가 추진을 한다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주주 환원의 대체가 높아지는 것은 뭐 결국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시기 자체가 좀 성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호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은 저는 항상 기업은행을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요.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60%가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주주 배당이 환원율이 높아질수록 이제 대한민국 기재부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더 커진다는 것인데 결국 이 부분은 정부 자금을 들여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다시 정부가 환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기업은행이 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어떤 경기가 경색됐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던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시기가 언제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즉 우리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이뤘던 이 침체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더 공격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사실 부실 채권에 대한 어떤 회수가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이 과오를 제대로 개선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작년 12월부터 해서 중소기업 대상 M&A 센터를 개소를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실 거는 이 중소기업들이 만약에 잘 돼서 후계 기업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선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해서의 부실 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 사업을 인수하려는 인수기업들도 중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잊혀왔던 이 채권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을 다시 이제 안정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은행이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를 네. 받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토픽이었습니다. 목표가 얼마로 볼까요? 목표가는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는 좀 폭발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시간이 좀 이연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4,500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픽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동아 ST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동아 ST. 어떤 배경에서 동아 ST를 픽해 주셨을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지금 바이오를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된다. 이 섹터 전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대형주들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의 대형주들이 지금 상태 수급이 바닥권에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대형주 추가 탄력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로 동아 ST 뽑아주셨고요. 어제 상승 탄력이 좀 강했는데 어제 영향도 좀 있을까요, 대표님? 어제 상승 탄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쪽, 특히 진단키트 쪽으로 굉장히 강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많이 바닥권에서 올라왔고, 하지만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서 올라온 거래량 충분히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를 확보하고 있고 생산 능력까지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에서의 수급 증가는 매출 증가까지 함께 우리가 노려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조금 뜬금없이 시장이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사이를 틈타서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코로나 여파를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나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시장이 쉬어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럴 때 대형주 중에서 또 바이오시밀러 대형주 동아 ST를 보는 관점도 적절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전략, 목표가와 손절가에 대한 설정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네,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 75,000원대 살짝 눌림목에서 접근이 가능한 가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단기로는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짧게 8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1,000원 제시해 드릴 텐데 지금은 이런 가격대 라인 밴드 잘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더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좀 길게 보시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8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1,000원으로 정리해 주셨네요. 송가람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틈새 전략 역시나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LS 마린 솔루션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해저 케이블을 시공하고 보수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강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LS 전선이라는 이제 상여업체가 계속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혹시 이러다가 뭐 상장 폐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특히 SK증권에서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고요. 해상풍력이다 보니까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도 또 엮이면서 종목의 탄력이 좀 더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해상풍력과 관련한 정책을 하나 또 발표한 게 있어서 계속해서 좀 오르는 종목
종목이 좀 더 힘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증권에서는 목표가 25,000원으로 책정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I의 픽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달러의 하락세, 환율의 어제장 급락세였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의 수혜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하락할 때 코스피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하나만 알려줘. 뭔가 좀 신선한 질문을 하면 신선한 답변이 나올 DLE가 수도. 하락할 때와 관련된 상황이라면 AI 기술이나 디지털 콘텐츠 관련주의 주가가 조정을 받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네요. DALL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달러가 하락할 때 코스피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하나만 알려줘. 달러라고 해야 되나요? 달러가 하락할 때 코스피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달러 약세는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나왔네요. 원화 강세,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픽은요. 동아 ST, LS 마린솔루션, 그리고 AI의 픽은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세 가지 종목 한번 오늘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는 우리 시장이 하루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계속 반등 나왔었잖아요. 네. 코스피가 6거래일 달렸었다 보니 쉬어가는 걸까 싶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어제 아침에 일단 다시 좀 원점에서 뭔가 좀 다시 방향성을 좀 모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런 반응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자, 어제는 또 반도체가 지난 금요일에 너무 좀 과하게 오른 쪽에 대한 반작용이 일단 있었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가 또 다시금 주도주 경쟁에서 좀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다시 한번 좀 숨을 고르는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역시 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1,400 규모를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전기전자를 한 2,000억 정도 팔았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를 엄청나게 샀는데 주말 사이에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샀나? 좀 덜어낼까? 뭐 이제 이런 어떤 심리가 반영돼서 좀 이제 반도체의 어떤 반작용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망 심리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조금 이제 지수 자체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오를만치 올랐다라는 그런 심리에서 조금 일단 숨고르게 하는 그런 양상인데,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모멘텀 때문에 바이오가 조금 더 이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섹터별로 보면은 뭐 이래저래 조금 이제 등락은 엇갈리는 모습인데, 뭐 밸류업이나 조선, 전고체, 이제 로봇 이런 쪽의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방산이나 이제 K푸드, 뭐 신재생 이런 쪽이 좀 약세를 좀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시장이 그동안 어쨌건 블랙 먼데이 이후에 꾸역꾸역 계속 반등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한 다음에는 이게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일 수 있다. 네. 끝자락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 또 한편은 추세 전환의 변곡점이라는 시각,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오를만치 올랐다라는 그런 심리가 조금 일단은 좀 오른 건 좀 팔고 보자, 뭐 이런 쪽에 대한 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지수가 어제 좀 많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에서도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또 이제 활발한 어떤 좀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좀 종목별 장세 쪽으로 조금 전환되는 그런 국면의 시그널이 아닌가, 좀 이런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이오가
바이오가 어제 또 약진을 했습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 잘 나갔던 쪽은 굉장히 잘 나갔고 사실 노이즈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합병이 무산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어제 이제 천하대일 단타대 네. 펩트론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급락. 근데 네. 또 양봉으로 마무리가 네. 되기도 했었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눈길을 줘봐야 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악재들 그리고 또 좀 바이오의 좀 상징적인 종목들의 지금 노이즈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 펩트론의 유상증자 이슈 있었고 또 최근에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무산 네. 뭐 이런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이오는 내 갈 길을 가는데 일단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또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코스피 의약품이에요. 일단은 그 형들의 추세가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아래쪽은 코스닥 제약 그리고 이제 맨 아래는 양쪽을 다 포괄하는 코덱스 바이오 인덱스죠, ETF. 요런 이제 그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와요. 그리고 어제 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니까 또 이제 주도주 경쟁에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간에 반바지 중에 한 섹터는 늘 오르는 그런 네. 시장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반바지의 어떤 주도주 어떤 쟁탈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그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상당한 군집성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군집성.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얼마 전에 반도체가 반등할 때도 시종상이 대형 반도체 정도만 반등을 하고 중소형주는 반등을 못 하니까 군집성이 확인이 안 되면 반도체 반등의 신뢰도를 높게 줄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바이오는 형 동생 할 거 없이 지금 죄다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불을 지핀 게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테마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이제 말미에 좀 코로나 관련한 테마의 어떤 그 개요를 말씀드렸지만 예방, 진단, 치료 큰 틀에서 움직이지만 뭐 어제 예를 들면 어제는 이제 계약이 임박했으니까 이를테면 뭐 온라인 교육주라든지 네. 아니면 아니면 재택근무주 그러니까 이런 쪽까지도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바이오 쪽은 이래저래 좀 가장 좀 강한 어떤 수급이 유입되는 섹터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일단 코덱스 바이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8월 현재만 하더라도 무려 지금 5% 정도. 그리고 어제가 지금 월중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초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바이오가 나홀로 강세, 그다음에 반등할 때는 다시 반바지 2차 전지가 추격을 해서 붙었다가 어제 다시 이제 시장이 좀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으니까 바이오가 튀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트 한번 볼게요. 펩트론의 유상증자도 있었고 근데 펩트론이 지금 사실 최근에 굉장한 조정이거든요. 그리고 아래는 셀트리온 제약인데 합병 무산으로 물론 이제 대형주인 셀트리온은 그렇게 주가에 영향은 없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 쪽은 그 실망감에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온 상황이 이게 다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서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코로나 확산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는 오히려 지금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좀 개별 이슈보다는 시장 전체의 어떤 그런 이슈에 예. 더욱더 좀 크게 좀 집중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먹을거리는 계속적으로 있는 섹터가 현재 바이오가 아닌가. 그 이렇게 보고 말즉슨 있어요. 이제 악재에 굉장히 둔감하다 이렇게 네, 그렇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무언가 흔들릴 법하면 자그마한 이슈에도 흔들리는 게 네. 주식시장일 텐데 제약바이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제약바이오 또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제 대원제약 네. 보통 맛으로 네. 탁 집어주셨는데 네. 급등했거든요. 네. 지금 자리 여전히 보통 맛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좀 매워졌나요? 한번 보죠, 이것도. 예. 어제도 이제 좀 진단주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이걸 한번 또 점검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제 그 진단키트주가 다시 올라가는데 주도한 종목이 시젠입니다. 명실상부한 진단키트의 대장주죠. 네. 이러면 또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시젠도 진짜 저평가됐다고 예. 들어가자 하셨는데 일전에 제가 진단키트 얘기할 때 뭐 랩지노믹스나 휴마시스 같은 거 말씀을 드릴 때 이건 탄 게 너무 급등하고 너무 핵 매운맛이니까 차라리 SD 바이오센서나 시젠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오히려 관심을 갖자. 오히려 좀 리스크를 낮추고 갈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물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장주인 시젠이 앞장서 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것은 물론 진단키트주가 더 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코로나라는 테마가 더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좀 그런 방증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어제 시즌이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근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종목은 이제 마스크 중에 웰크론입니다. 웰크론도 어제 장중에 좀 급등을 했는데 지금 시젠이 어제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8월 현재 무려 65%까지 상승을 했고 이 마스크 주인 웰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물론 시젠이랑 웰크론은 어제 그래도 이제 윗골을 달았어요. 원체 시젠은 또 단기과열 지금 지정이 돼버렸거든요. 네. 이런 모습인데 맨 아래에 있는 종목이 어제 아침에 제가 그래도 슴슴한 가격, 슴슴한 맛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고 대원제약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뭐냐면 어제 종가가 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로서도 코로나 테마가 확산됐을 때, 자, 시즌이 이제 다시금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양상이 좀 달라진다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시즌을 지금 가격에서 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예를 들면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고가, 왜냐 시장에서도 아는 거죠. 자, 마스크주 단계 너무 올랐네. 시즌도 야, 이거 대장주가 이렇게 올라도 돼 하는 수급들이 결국엔 변동성을 야기하는 건데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냥 계속 밀고 올라가서 그냥 종가가 고가로 끝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대원제약을 비롯해서 치료제 쪽 이쪽은 아직 주가 레벨이 좀 낮아요. 지금 그럼 본다면 예. 이쪽으로 좀 눈길을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테마가 확산된다면 대원제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의 차이는 뭐냐면 대원제약을 10%를 더 주고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네. 문제잖아요. 사실 저는 이 자체도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하실 때 하셨으면 더 좋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테마가 더 확산된다고 하면 저는 이 제약 쪽, 그러니까 치료제 쪽, 예를 들면 대원제약을 말씀드리고 뭐 어제 오늘 보더라도 길게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진단키트나 마스크 대비해서는 대원제약이 아니더라도 뭐 솔직히 신풍제약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치료제 만든다고만 한 거지 실제 그걸로 뭐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원제약은 이미 콜대원이라는 그 약이 그 코로나의 어떤 그 대체의약품으로 부각을 받았었고 실제 그걸로 생산을 늘렸었고 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그게 장부에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제약주들은 아직 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요거는 일단 아직은 대원제약을 유효하다고 보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보인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원제약은 대신에 어제보다는 더 주고 사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은 비중을 더 적게 하시고 좀 분할 매수하시는 쪽으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원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코로나 테마주를 핵 매운맛으로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들은 네. 앞으로 또 말씀 주신다고 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종목별로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계속 급등 나오는 쪽 열 처리 관련주, 네. 뭐 화재 대책 관련주, 전고체 쪽도 힘이 실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많이 빠졌어요. 에코그룹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섹터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추세적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보는 대표적인 특징은 군집성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군집성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K뷰티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인 시각을 말씀드린 게 군집성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어쨌건 최근에 보게 되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그 온도차가 심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군집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뭐 투트랙 전략을 제시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형주군부터 볼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에코프로빔 두 종목인데 월간 기준으로 일단은 좀 하락을 했고 시장 승리를 하회하는 이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나 바닥은 안 깹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집성은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어쨌건 지금은 계속 그냥 바닥을 다지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는 추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매울맛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업종 대표주는 그냥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뭐 큰 쪽에서 뭔가 좀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시장은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8월 기준으로 또 상승이에요. 아직 여전히 상승.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어제 좀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8월 현재도 이제 한 4%. 그러니까 어제 하락만 아니었으면은 에코프로 비행도 8월엔 상승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 선방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제 하루 때문에 또 2차 전지가 이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매울 수 있는 섹터긴 한데 근데 반면에 중소형주는 또 달라요. 자, 위에 거 한농화성이죠. 한농화성은 지난주 월요일 날 너무 뿌듯하죠. 예, 말씀드렸죠. 어제도 급등 나왔죠. 그래서 어제 물론 이제 어제 윗골이 달리고 좀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신호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무려 55%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다만 이제 어제는 좀 차익 실현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런데 또 반대급부로 제가 이 한농화성을 피크해드릴 때 이제 좀 참고 삼아 힌트로 삼아드렸던 이 나노팀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네. 조정받았다가 어제 다시금.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은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요. 활발하게 막 돌고 있고 전고체, 열처리,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과충전 방지 쪽에서 이제 전액 첨가제나 전액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충전 관련.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은 굉장히 좀 수급이 활발하게 이동하면서 시세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떤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대형주 쪽은 아직은 조금은 그런 쪽에 대한 캐즘을 극복하는 뭔가 뚜렷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좀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물론 어제 시장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좀 불균형, 왜냐하면 바이오로 좀 들어가는 쪽이 네. 뚜렷하니까 이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조금 이제 대형주 쪽은 긴 호흡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중소형주 쪽은 그래도 좀 뭐 종목별로 좀 픽을 할 만한 좀 그런 좀 자리에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투트랙 전략을 그럼 계속해서 좀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네네. 중장기적으로는 대형주 봐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테마주라고도 볼 수 네. 있는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 2차 전지는 여전히 유효한 관점으로 네. 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봇주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아, 로봇 확실히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도 로봇을 말해주셨던 기억이 네. 나는데 바닥부터 좀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뭐 삼성 밸류체인이 있고 LG 밸류체인이 있으면 네. 확실히 삼성 쪽이 굉장히 강해요. 네. 지금 이 로봇주의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로봇주도 그림만 보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만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어제 좀 좋은 흐름이 나와서 이제 근데 로봇주가 좀 너무 늦어요. 이제 좀 그 낙폭을 이제 만회하는 정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런 거죠. 대표적인 성장 섹터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당장에 장부에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중에서도 좀 가장 좀 늦게 좀 따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네. 근데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또 상승으로 돌려 세웠어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 거는 뉴로메카인데요. 이 친구도 이제 월간 기준으로는 이제 2%대 상승 전환을 했는데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2분기 어쨌건 사상 최대 매출. 네. 그래봐야 100억대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로봇주가 글로벌 그 로봇주 대비해서는 아직 장부적으로 뚜렷하게 실적 가시성이 안 나오는 그런 어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역꾸역 뭔가 로봇주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웠던 그 요인들이 그 삼성전자의 그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 이게 네. 다음 달에 이제 나온다 하면서 특히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은 삼성전자형 로봇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붙는 쪽이고요. 이런 쪽이고 이제 그 현대차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을 연내 이제 양산을 하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반기 쪽에는 뭐가 됐든 로봇주가 올라갈 모멘텀들이 조금씩 이제 쌓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후련하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금리 인하가 이제 네. 진짜 가시화되어 있지만 네, 네. 주가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서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전력주라든지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금리 인하가 딱 했을 때 외형만 딱 어느 정도 보여줘도 주가가 팍 튀는데 우리나라 로봇주들은 그렇게 외형이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나오는 기업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쪽에서 늦게 반응하는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멘텀으로 로봇주가 야금야금 올라오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뭐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이제 가시화시키는 네. 시그널이 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좀 상승 탄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군집성이죠. 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던 군집성이에요. 예, 군집성을 볼까요? 한번 자 볼게요. 군집성이 좀 약화되어 있는 예, 상황인가요?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게 이 친구가 일전에 한번 제가 두산 로보틱스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때는 운 좋게도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제 시장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산그룹주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게 뭐였죠? 자, 합병이나 이런 쪽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탄력 있게 못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장주가 현재 지금 난관에 봉착한 상황. 그러니까 K뷰티도 마찬가지의 시그널이었죠. 아모레퍼시픽이 어닝 쇼크를 보여줘 버리니까 이거 좀 그런데 물론 이제 이등주군에서 나름 선전을 하다가 오늘 올라가다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으니까 와르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좀 과정을 겪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럴 때 그나마 이등주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친구가 그래도 최근에 선전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도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들은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은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나마 이제 좀 실적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좀 진일보한 걸 보여준 뉴로메카 정도만이 제한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로봇주들은 조금 군집성이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로봇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노이즈가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 종목별로 좀 잘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말씀 주셨네요. 자, 이제 부장님 오늘 화요일 개장을 네.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너무 네. 좋았더라고요. 오늘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시장을 리뷰해드리면서 하나 제가 이제 말미에 좀 시간 일부러 이제 남겨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어제 양시장은 좀 주저앉았는데 네.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다 보셨을 거예요. 한 20원 넘게. 예. 그래서 어제 장 끝나고도 그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또 당장에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이제 그 환율 또 급락에 대한 또 힌트로 또 종목픽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되게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제 근데 그렇게 환율이 떨어진 예.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환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지수 쪽에서 조금은 뭔가 좀 네. 반작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 시장이 그걸 고스란히 좀 반영을 할지에 대한 좀 물음표를 저는 사실 어제 좀 환율에서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좀 올랐다. 물론 이제 장 초반에 좀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제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의 배경이 사실 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이분들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있기는 한데 뚜렷한 이유는 없죠. 뚜렷한 이유는 없고 뭐 월말도 아니기 때문에 뭐 수출업체 뭐 내고 물량이 나올 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이래서 환율이 이랬구나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가 좀 시장이 어떻다라고 좀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사실은 2차 전지 쪽에서 그 중소형주 쪽에 제가 종목픽을 하나 했었다가 네. 해서 원고를 보내드렸다가 아니다 작가님한테 그걸 일단 삭제하자. 아, 그만큼 지금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방증인가요? 보수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시장이 물론 장 초반에는 좀 그래도 어제 급락분 뉴욕 시장의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장중에 좀 변동성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나마 딱 하나 볼 수 있는 건 코로나 테마 쪽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쪽은 좀 시장을 지켜보고 나서 판단이 들면 내일 좀 마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해서 좀 눈길 네. 접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좀 크기 때문에 우리 또한 관망의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네요. 자,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